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3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파트 2의 내용들입니다. 민주당이 셧다운 정치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멈출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아론 브레이커가 CNN에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셧다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보를 원하는 쪽은 자신들이 좋은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싸우고 그것이 패배한 싸움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포기합니다. 맥코넬이 자주 말했듯이 셧다운은 효과가 없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정치는 그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같습니다. 야후뉴스 유고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46%가 셧다운에 대해 보수 공화당원을 많이 탓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진보 민주당을 그만큼 비난한 38%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보조금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당의 정책 요구는 미국인 10명 중 7명 이상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미국인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연방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 63% 내지 21%의 찬성률로 거의 3대 1의 차이로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에 대해 갈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협상을 중단합니다. 메리 클레어 잘론이 AP에서 보도했습니다. 일요일에 방영된 CBS의 60분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의료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길을 잃었다고 말하며 결국 정부를 재개하기 위해 투표할 때까지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항복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항공교통 관제사를 포함한 연방 근로자들이 추가 급여를 받지 못할 예정이고 연방 식량 자원을 받는 4,200만 명의 미국인이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셧다운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200만 명이면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인데 꽤 많은 수치이군요.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13번이나 정부 재개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연말에 만료될 예정인 의료보험법 보조금 연장에 대해 트럼프와 공화당이 먼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협상하는 대신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상원 규칙을 변경하고 필리버스터를 폐지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60표를 요구하는 규칙이 기관에 필수적이며 소수당일 때 민주당 정책을 중단할 수 있게 해줬다고 주장하며 그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이전 기록은 2019년에 세워졌으며 트럼프가 의회가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서 자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었을 때 이 정부 셧다운이 또 일어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 셧다운에 대해서 왜 미국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미국에서는 의회, 콩그레스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법적으로 예산 없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부처나 기관이 운영을 중단 셧다운해야 합니다. 이건 헌법상 권력분립과 의회의 예산 승인권 때문에 생긴 구조예요. 그래서 연방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무급휴가를 가거나
국립공원 연방기관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국회가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도 정부는 준예산 제도를 통해 필수 지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즉 셧다운은 발생하지 않음. 일본 비슷하게 잠정예산 제도로 정부 운영이 유지됩니다. 유럽 국가들 독일, 프랑스 등 둘도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이전 예산을 일시적으로 계속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 개별 기업들도 항상 그 실적을 얘기할 때는 예산 대비 얼마 이렇게 그 비교표를 만드는 게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넘어가는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현업부서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CEO라 하더라도 현업부서의 요구를 들어가지고 재무 CFO한테 승인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서 CFO가 국회 콩그레스 그 예산안 집행 그 권한이 있는 그 재무 책임자한테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짜 건강보험이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법.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알라나 세무엘스가 타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리 이것 뭐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소리 내어 읽어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랜 간호사 경력을 쌓은 리사 바우어 현재 61세는 은퇴한 후 시간제 유모로 일하기 시작했고 2021년에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리노이주 거주자는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의료법 HA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계획에 가입했습니다. 몇 분 안에 그녀는 ACA를 준수한다고 생각되는 요금제에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우어는 대신 건강보험이 아닌 보장된 서비스에 대해 소액만 지불하는 고정보상 플랜에 가입했습니다. 그 당시 아들 잭은 시장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신고서를 찾다가 찾지 못해 건강관리 서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그녀가 고정보상회사에 약 16,000달러를 지불하면서도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병원 예약과 약값 같은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녀가 ACA를 준수하는 플랜을 받았다면 낮은 소득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들은 말합니다. 아들의 판단으로는 엄마의 책임이 3분의 1이고 불필요한 비용 지불을 유도하는 마케팅 회사의 책임이 3분의 1이고 그리고 미국의 복잡한 의료 시스템이 3분의 1 책임이 있다. 의료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서 기업들이 혼란 속에 번창하고 영리한 사람은 그 혼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도 그 혼란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험료가 크게 책정되고 특히 저렴한 의료법 시장을 탐색하는 것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건강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는 플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수로 사람들이 ACA 준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웹사이트인 헬스케어에서 클릭하여 잘못된 이름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어 ACA 준수 요금제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 1일부터 대부분의 주에서 ACA 공개 등록이 시작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강화된 프리미엄 세금 공제를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ACA 플랜의 가격은 평균 7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찾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알고 있든 모르든 건강보험이 아닌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정책기관인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의 건강보험 및 시장정책 수석 정책 분석가인 클레어 하이스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류의 플랜을 갖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비용이 또 나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런 뉴스를 보니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직장은 회사가 반을 내어주니 좋지만 그렇지만 강제되는 지역 의료보험은 재산할로 나와 부담이 상당히 된다.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시술로 돈을 벌려고 실손보험 여부부터 묻는 것이 문제이지만 말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개인 병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은 점잖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번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의료보험이 안 되는 개인 부담으로 시술을 해서 돈이 좀 왕창 나갔습니다. 제가 아니고 어쨌든 고령화는 되어 의료 수요는 증가하는데 의사 수는 카르텔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대한 의사협회인가 이런 애들이죠. 하고 대형 병원은 기나긴 대기로 기다려야 하고 하는 그런 현실도 있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0% 국영 의료라고 하지만은 기다리다가 그냥 죽고 말지 하는 정도로 너무 대기를 오래 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나이 먹을수록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유럽 얘기나 서구 얘기를 들어봐도 복지국가가 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런 거를 느끼게 되네요. 한미국방 내일 SCM 개최 핵 잠수함 전작권 전환 논의할 듯. 김호준 김철선 연합뉴스 11월 3일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 건조 장소 등 놓고 협의 가능성, 전작권 전환 일정도 논의될 듯 2단계 검증 완료 시점 논의 주목.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를 열고 한미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핵잠수함 한미 최대 안보 현안 부상 SCM서 다뤄질 듯.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올해 SCM 일정을 공개하면서 밝힌 공식 의제는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 우주 미사일 협력,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다. 핵 잠수함 운용을 위해서는 동력인 소형 원자로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면 한국에서 제작한 부품 등은 어떻게 반입하고 원자로는 어디서 만든 것을 사용할 것이며 유지보수 운영 MRO는 어디서 할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진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 작전 운영 능력 IOC 검증, 완전 운영 능력 FOC 검증,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요쯤 가가지고 아마 미국 애들이 한국은 아직 안 돼요. 이렇게 얘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전작권 안 넘길 것 같이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트럼프 외교 아시아 순방 뒤를 따라다니면서 협상하는 헤그세스 뒤처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방장관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제는 전쟁부 장관이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잠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경주 그 회의 때는
원잠이라고 언론들이 얘기했는데 다시 이름들을 바꾼 모양이에요. 원잠은 뭐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핵잠으로 말을 다시 바꾼 모양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분기 영업이익 79% 4, 5년치 일감 유지. 요거는 오늘 아침에 공시된 것을 제가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매출이 3분기 누적 18억 2,817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무려 185%가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186.6% 약간 높게 증가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금액상 174.2%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2.5%로 0.5% 하락했습니다. 매출을 크게 늘린 대신 마진율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석이 되네요. 류인선이 뉴시스에서 11월 4일 오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의 수주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4, 5년치 일감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요거를 수주 잔고라고 얘기를 하죠. 핵심 사업인 지상방산의 수주 잔고는 3분기 말 기준 31조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중동국가 유도무기료 계약, 9월 노르웨이 K9 자주포 추가 계약, 10월 스웨덴 155mm 모듈형 추진 장약 계약 등도 따냈다. 회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 예정인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 등을 놓고 다른 당산 업체들과 경쟁 중이다. 루마니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기수주한 K9은 물론 장갑차 수주 시 현지 생산 거점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 사업도 앞으로 소폭 흑자와 소폭 적자 사이에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며 영업비용이 31억 원 흑자로 전환했다. 이코노미스트 김기룡 기자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북 경주 하나리조트 내 커피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커피를 건넨 뒤 5만 원을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요거 그냥 하나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냥 무료로 주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인적 분할만 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순수 CDMO 도약 발판 마련, 최연석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분할 보고 총회 가름, 이사회 결의로 5개월 만에 절차 마무리, 주총 99.9% 찬성으로 안건 가결, ISS 국민연금도 찬성 의견, 인적 분할 절차를 거쳐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출금함에 따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위탁개발 생산 체제 전환을 완료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인스티튜셔널 쉐어홀더 서비스가 사업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전략적 타당성을 인정하며 분할 찬성을 공고했고 3대 주주 7.3%인 국민연금공단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분할의 당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인했다. CDMO와 바이오시밀러라고 서로 다른 영역을 동시에 투자해야 했던 투자자들의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삼성 바이오에픽스에서 전담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만 열심히 생산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현대차 사내외 협력사 합하면 8,500개, 노란봉투법 기업의 족쇄 채워, 이정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천하람 의원실의 노조 및 협력업체 현황 자료 제출, 내년 3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3조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기업 사내외 협력사 노동조합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다. 하청업체 노조가 하청업체를 건너뛰고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경영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의 사내 협력사는 모두 124개다. 사내 협력사는 원청의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를 말한다. 핵심 업무 협력사가 2개, 비핵심 업무 협력사가 67개, 경비 청소 같은 사무지원 업무 협력사가 55개다. 사내 협력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만 2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현대차가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차 사회협력사는 1차, 2차, 3차 협력사에 일반 구매 협력사까지 포함된다. 현대차는 1차 협력사가 386개사라고 밝혔다. 경영까지 걸고 온다 그러면은 서구식의 그 독일의 무슨 이사회 구성에 그 노조 대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런 거를 더 뛰어넘어서 노조가 경영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한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정관념이지만 이거는 좀 너무했다. 그러면서도 뭐 참 우리가 어디로 갈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업이 현 정권이 노조 친화적인 그런 정권이 돼서 그런지 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논리구조로 표현해 봤습니다.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그러면 정상적 경영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건 오타네요. 왜냐하면 하청업체 노조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그 근본 원인이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뭐냐? 직영 수준의 급여 인상 요구가 빈번하게 나올 것이 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월급을 올려주라고 하청업체 사장한테 얘기하면은 단가 올려주셔라고 얘기를 할 거고, 지금 봐서는 원가 인상이 비용 증가가 눈 보듯이 뻔하게 예상이 됩니다. 대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기업에 따라 하청 성격이 매우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시되죠. 노란봉투법이 만치 완성 메이커 조립 대기업에만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노태우의 6.29 선언 이후 길을 피지 못했던 노조의 강성 민노통까지 생겼다. 현재 종북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되고 있죠. 민노총은. 한국노총은 뭐 아닐진 모르지만은 사내 협력사는 오히려 임금 수준이 높은 직종을 종속기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일 것이다. 이것은 제 경험론입니다. 좀 시내 단가하고 그 회사 단가하고 차이가 나서 같은 일을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 못 부려먹습니다. 맨날 불만이고. 그래서 제가 그 기획서를 써가지고 종속회사, 자회사를 만들어 버렸는데 건설 중장비 이런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에서 받는 만큼 월급을 왕창 올려줬는데 연봉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보너스를 대신 깎았지만 그래도 부장급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는다면 걔네들은 한 400만 원 월급을 받는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들을 대부분 샀죠. 제가 산다 그러면 아이 뭐 우리보다 월급도 작으시면서 무슨 술을 사신다고 저희가 살게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교체 압박 시사, 마두로 대통령직 얼마 못 갈 것, 전쟁은 생각 안 해. 오현정 헤럴드 경제입니다.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부서 언급. 최근 미 베네수엘라 군사적 충돌 잇따라
반미 성향 독재 정권 교체에 위한 고강도 압박 시사. 전면전은 피하더라도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위해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사적 압박과 함께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선박이라며 일부 베네수엘라 선박을 카브리에와 태평양 등에서 잇따라 격침하게 했다. 카브리에 주변에는 항공모함을 배치하면서 중남미 좌파 정권 국가들, 특히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18년째 재임 중인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로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성향 지도자다. 경제 실적과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내부의 반발이 크지만 군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어 베네수엘라의 시민혁명 등은 가능성이 낮다는 평이다. 근데 문제는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은 여기까지가 그 베네수엘라인데 옆에가 가이아나인데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해상 유전이 있는데 이게 베네수엘라하고 해상상 또 걸려 있어가지고 발견은 그 미국 유전회사가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 그 뒤에 있는 근본적인 그 베네수엘라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에는 이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더라고 저는 원인을 그렇게 끄집어내 봅니다. 뭐 독재 정권도 미국은 친하려면 잘 친하는 나라거든요. 또 한국이 좌파 정권의 대통령이 나왔다 그래도 뭐 국가에 미국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잘 지내는 게 그 미국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104년 만에 신라군관 6점이 모인 특별 전시회가 첫 주부터 오픈런 행렬을 이어가자 박물관이 관람 인원까지 제한에 나섰다. 변지 조선비즈입니다. 트럼프도 감탄한 근관 보자 경주박물관 오픈런의 관람 인원 제한. 3일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군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 관람 인원을 회차별 150명, 평일 하루 최대 2,550명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이별 특별전은 신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금관과 금허리띠 등 총 20점을 모은 전시다. 금관 6점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21년 금관청에서 첫 금관을 발견한 이후 104년 만이다. 이번 전시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국립경주박물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신라 금관을 대승 마스크로 폄하하는 보도도 있다. 매장시 상황이 어떤지는 몰라도 금관을 접고 얼굴에 올렸다는 것이다. 생전에는 머리에 당연히 썼겠지 했을 때 그 얼굴에는 뭐 아무것도 그 치장을 뭐 한다기보다도 돌아가신 분의 머리를 뭐 들어서 뭐 또 그 관의 크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금관을 접어가지고 얼굴에 올려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게 무슨 데드 마스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경주박물관 한번 들어가서 금관하는 뭐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무슨 여성 무덤에서 나온 그 여성 자위 기구 남성의 그것을 상징하는 나무로 만든 그것만 저는 기억이 나네요. 참 이상하지. 트럼프는 중국의 시진핑이 공화당 임기 동안 대만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 팜비치 플로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화당 지도자가 재임하는 동안 대만과 중국 본토를 통합하겠다는 오랜 목표에 대해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 긴장에 초점을 맞춘 목요일 한국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지도자는 재임 기간 동안 중국이 대만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대만의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습니다. 1979년 대만과의 관계를 규율해 온 대만관계법은 중국이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진 않지만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지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 류 펑위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의 핵심입니다.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중국 국민 스스로의 문제이며 오직 중국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시가 오판하도록 하는 함정이 있는 표현일 수도 있다. 미일동맹, 한미동맹은 강화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2027년에 시가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남는 것은 시의 실각과 중국 해체가 남을 것 같아요. 또 교도통신도 시 대만 침공 결말 이해 트럼프 중국 견제 워싱턴 공동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CBS TV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 시진핑 주가 국가주석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에 대해만 미국의 대만 방위를 지시할지에 대해 비밀은 바뀔 수 없다며 명언을 피하면서 중국 측은 결말을 잘 알고 있다고 견제했다. 10월 30일에 시시와의 대면 회담 후에 실시 트럼프는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이슈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재임 중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은 없다고 중국 측으로부터 들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을 2027년까지 정비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척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금년 5월 아시아 안전보장회의 샹글리라 회합에서의 연설에서 중국군이 대만 침공의 리허설을 거듭하고 있다며 침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괴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댓글 긴 것에는 감겨요. 세일혁명에 의해 자국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조달할 수 있게 된 미국은 시대인이 불편하게 된 것으로 방대한 예산이 필요했던 세계의 경찰로부터 몸을 빼려고 하고 있다. 중공은 그 틈을 타 제1, 제2 열도 도련선을 돌파하고 서태평양의 지배권을 미국으로부터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카시 정권이 지향해야 할 외교는 미국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관여시키고 주변국들과 동맹의 중공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수준 높은 댓글이에요. 하나만 골라 잡은 겁니다. 시가 대만 침공 결말 이해란 의미는 만약 대만 침공하면 시의 실각과 함께 중국 해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한국 연간 김 수출액 사상 최고치 기록 10억 돌파 기대 일본 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3일 발표한 올해 1월에서 9월 김 수출액은 8억 8,233만 달러 1,3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연간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어서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할지 기대가 높아진다. 일본이 1억 8,975억 달러, 미국이 1억 8,325억 달러, 중국이 8,920억 달러, 태국이 980억 달러를
억이 아니고 그냥 달러죠. 참 죄송합니다. 억은 빼고요. 깜빡했습니다. 단위가 달러인데 증가율은 일본이 18.4%, 미국이 14.2%, 중국이 한중 관계가 뭐 그걸 끌어오는데도 올해 41.4%나 김을 많이 사갔다는 얘기네요. 중국 애들이 김을 뭐해 먹죠?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김의 수출 호조에 대해서 미국 동영상 방송업체인 넷플릭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K-팝 걸스 데몬 헌터스 등이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극중 등장하는 김밥 등 김을 이용한 요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정부는 올해 8월 국제적인 식품규격 코덱스 위원회에 김 표준화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달 중 심의가 이루어져 한국이 주도하는 김의 국제 표준화 작업이 시작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되면 6, 7년에 걸쳐 한국산 김 성분의 안정성을 증명하고 명칭 등을 표준화하는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뉴스가 나온 것도 있지만 김을 양식하는데 이물질들이 낀다고 거기다가 산을 갖다가 봇버리는 게 그게 잔여물이 검출이 돼서 유럽 등에서 뭐 좀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식품 김 수출 수입을 금지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근데 국내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는 김밥 천국의 폐업이 늘어난다는 현상이다. 내수 김밥의 상승은 김밥 가격을 인상시켜 서민들이 즐겼던 김밥이 더 이상 잘 팔리지 않고 있다. 라면에 김밥 한 줄에 서민용 식사가 사라졌다. 저도 그 동네에 그 김밥 천국이 있는데 이게 라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김밥 가격만 1,500원인가 올랐어요. 3,000원짜리가 지금 4,500원인가? 뭐 그거 가면은 그 한 끼 먹는데 그러면 뭐 9,500원이면 딴 거 사 먹고 말지. 더 좋은 거.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치즈 넣고 그다음에 뭐 소고기 김밥 뭐 이런 거 하면 5,000원이 넘어버리고 그러면은 그거 이제 김밥이 그 유명해져 가지고 오히려 국내에서는 안 팔려서 망하는 김밥집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삼양, 농심과 달리 오뚜기가 해외 라면 시장에서 부진한 이유, 원인, 연지연, 조선비주, 삼양 농심 3분기 영업이익 증가세, 오뚜기도 해외 시장 공략 노력 중이지만 간판 제품과 집중 여력이 없는 게 한계다. 그래가지고 삼양식품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56%나 뛰었는데 영업이익은 그 금액상 1,362억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농심은 18% 증가했고 445억 원, 오뚜기가 마이너스 5%, 전체 6억 4천만 원, 억 원, 604억 원. 오뚜기는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이 10% 수준에 머무른다. 간판 브랜드 주제, 부재 및 라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 오뚜기는 라면 전문 회사가 아닌 종합식품 회사다. 삼양식품이나 농심과 달리 오뚜기는 라면이 전체 매출액의 30% 수준에 머무른다. 나머지는 카레, 소스, 즉석식품 등이 차지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요즘 식음료 시장은 오랜 브랜드 가치 헤리티지가 아니라면 화제성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며 진라면과 커머스 콘텐츠를 결합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신선한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K소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바탕은 고추장이나 간장인 경우가 많다. 내수 부진을 상쇄할 유일한 답은 수출을 확 올릴 수 있는 오뚜기에겐 지금이 글로벌 사업 재정비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근데 오뚜기 식품으로 돼 있는데 그 오뚜기 라면은 별도 자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완전히 그 자회사가 있는데 이 상장된 거에서 공시되는 거는 오뚜기 식품만이니까 진짜 경쟁을 하려면 오뚜기 라면이라고 별도 그 회사를 상장시켜 가지고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아야 좋지 않을까.
요 라면 3사도 3분기 실적을 오뚜기는 오뚜기 식품만이 아니고 별도로 이 찾아가지고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트 2 마치도록 하겠습니다.